안녕하세요. 장정일입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저에게 맡겨진 주제는 처음에 문자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문자도 어렵고 국가도 어려웠습니다. 낱개로도 어려운 것을 합해 놓으니까 더욱 이건 제가 할 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도 국가도 한 학자가 평생을 연구해야 할 만큼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의견 조정 끝에 제목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로 고쳤습니다. 내용도 여기에 맞고 고쳤고요. 이 제목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을 가르쳐주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할 텐데, 만약에 그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저게 왜 저 말이 생겨났을까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아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먼저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소통 수단은 몸짓 언어와 음성 언어입니다. 인간의 음성 언어는 좀 더 발달되었지만 동물은 매우 간단한 기본적인 음성 언어만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음성 언어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문자 언어가 없기 때문에 몸짓 언어가 인간보다 더 섬세하게 발달했습니다. 덧붙여 동물은 몸짓 언어뿐 아니라 냄새를 통해서도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야생동물들은 배변 등 신체의 분비물을 통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고 감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향수나 공기청정제와 같은 것으로 모자라는 냄새 언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사소통 수단, 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몸짓 언어 순으로 제가 정리한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딱딱하죠? 딱딱한데. 저도 낯선 주제여서 막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괜찮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이 강의를 수락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저희 가라타니 고전에 문자와 국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뒤에 나오겠지만, 우선 그 책이 생각났고, 그리고 생각난 것이, 이 윌터 제이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침 1982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된 이 책은 마침 올해 8월 초간 30주년 기념판,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나온 거겠죠, 그죠? 82, 92, 2002 그죠? 그래서 30주년 기념판이 올해 8월 달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안에 내용도 좀 고쳤다고 그러고, 거기 땅 언어학인가 저기 해제, 미국판에 해제도 저 두 편이 붙어 있는데, 두 편이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념판이 새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책은 인간이 문자를 발견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구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자가 없었으니까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말로만 소통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착안하여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구술 문화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구술 문화를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문자 문화를 살던 사람들과 다른 식의 사고방식, 다른 식의 어떤 사고방식과 등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착안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문자가 없는 구술문화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의 여기는 정신역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역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연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이 분야에 길이 남을 고전이 된 이 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구술문화는 기억 가능한 능력 안에서 한 사회의 사고가 모두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억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의 모든 것을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이야기화하고 축소시키는 구술문화는 자신의 기억을 순수히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나 타자 혹은 낯선 사고를 배격합니다.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이 책을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구술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혹은 구술문화 시대의 이 인간들이나 등등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외우기 쉬운 거로만 사고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 전수되고 오고 거기서 한자라도 틀렸냐면 바로 집어내줘. 이거 잘못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수천 년간인가요? 어쨌건 문자가 한 2000년, 기원전 한 2000년 정도부터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인간들은 늘 그런 식으로 모든 지식을 전수하고 등등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그냥 굉장히 그냥 여기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통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술 문화 속에서 개념화된 지식은 소리내어 되풀이하지 않으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술 사회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끈기 있게 습득된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입으로 말하는 데에 대단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응당치적인 경험들이 유산으로 남겨져 정신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 정신은 매우 전통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틀을 취하게 된다. 당연히 지식은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고귀해지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보존하고 있는 박시감 노인들이 이 사회에서는 높이 평가된다. 그들은 옛 시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터용은 한 9가지 정도로 구술문화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이 구술문화 시대의 사람들은 전통보존이라는 것, 이제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9가지 구술문화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구술문화의 특징은 항상 상황 의존적이라고 말합니다. 상황 의존적이라는 말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현재의 권력에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묵 국물을 계속 우려 먹듯이 구술 문화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바꾸기만 해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잠시 나오겠지만 이런 예는 지금 남북 대탕트 분위기에서 이런 예를 들기는 조금 그런데요.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온전했다가 주어만 바꾸는 거죠. 아버지로, 아버지를 아들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김일성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에 이르는 거기에 대한 참량이나 어떤 이 수식구들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어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독재 정권이라든가 권위주의 체제 같은 경우에는 구텐베르크가 뭔가요? 인쇄기를 언제 만들었냐? 15세기 중반 정도 만들었는데 그 후로 실제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문자 문화의 세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은 구술 문화를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적인 세계나 독재 정권이나 등등에서 그런 구술 문화 시대의 의식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책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문자 문화는 구술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정신역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술 문화는 내 목소리를 듣는 청중 그리고 내 소리의 언어를 듣는 종족의 메시지가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에서 벗어나거나 공유성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던 반면 문자 문화는 시간, 공간, 종족을 뛰어넘어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음성은 항상 앞에 있는 것, 현전이라고 하죠.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만
타자도 내 글을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문자 문화는 타자에게까지 내 글이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문자 문화는 시간, 공간, 종족을 뛰어넘어 타자까지 납득시킬 수 있는 분석적 사고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을 놓고 플라톤의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이 온갖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 그 진위가 뭘까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평자들 사이에서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다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설명이 이런 거죠. 플라톤이 시인을 진리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는 저급한 이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자에 대한 이데아가 있고, 요 이데아에 맞추어서 장인이 의자를 만들고, 시인 화가는 어떻게 하나요? 요 의자를 노래하거나 요 의자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 예술가들은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시인 추방론을 주장했다는 게 실제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종호 씨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책을 봐놓고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이 무슨 뜻인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이데아로부터 멀고 그러니까 뭔가요? 이제 감정몰이를 쉽게 하고 등등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데와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시인 추방론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월통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월통에 따르면 플라톤은 구술 문화가 문자 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플라톤 이전에 살았던 호머, 그 시인이죠. 호머는 구술 문화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구술 문화를 대표하는 시인은 상투적이고 전통수호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인은 분석적 사고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구술 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다는 거죠. 많은 식구들, 우리 당나라 시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조선 시대의 시대를 봐도 그렇고, 분석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공주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아름다운 공주. 군인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씩씩한 군인.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명사나 사물을 꾸미는 형용구와 같이 하나 일체화되어 있어요. 시인들은 다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씩씩한 군인, 아름다운 공주, 장미는 또 어떻게 보죠? 어떤 장미, 자, 이게 연결되면 어떡하나요?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 스탈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호시대의 문화예요. 근데 시인들이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죠? 뭉뚱그려진 사고. 자, 그런데 분석적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석적 사고 속에서는 아름다운 공주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석적 사고는 이렇게 들어가죠. 아름다움은 뭐야? 공주는 뭐야? 이렇게요. 공주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미 플라톤이 보기에 호모하고 자기 앞 시대에 살았던 호모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술시대를, 시인이 구술시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뭉뚱그려진 전형적인 일체화된 그리고 보수적인 이런 사고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제 구술시대에서 과도기로 이제 막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 쓰기가 이제 구술 문화를 대신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립이 추방 시인론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막 넘어가는 과도기에 분석적 사고, 즉 철학을 발견하게 된 플라톤이 시인 추방론을 들고 나온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중과 현장성을 상정하고 있는 구술 문화는 의례적이고 고정된 정형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청중과 현장으로부터 자유로운 글쓰기, 즉 문자 문화는 혼자 하는 작업의 특성상 많은 자율성과 반성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 여러분들만 설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문자 문화는 자기가 상정하는 독자가 여기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내 문자는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사람, 시대와 공간, 몇백 년 뒤에도 읽을 수 있고 등등 그죠. 시대와 공간 모든 것을 독자를 거기를 상정한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모든 것 넘어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을 위해서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선동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고 등등.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말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 문화는 그걸 떠나 독자를 다른 시공간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상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자 문화는 구술 문화보다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적이고 세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두드러지게 대비시키기 위해 두 문화가 나누어진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는 두고 자르듯이 명확히 나누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1436년부터 1446년 사이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 보급하면서부터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문자 문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문화 시대에도 구술 문화 시대의 의식이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예를 들어 스탈린 시대의 역사는 스탈린의 정통성 혹은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의 모든 기록물들을 임의로 변조하였습니다. 스탈린 시대는 분명 활자 문화가 정착된 시대이지만 이처럼 문서 위조가 임의로 일어나는 사회는 아직 구술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예는 북한 정권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북한 역사에서 김일성 일대기는 여러 차례 변조되었습니다.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독재 정권과 구술 문화는 서로 잘 어울립니다. 구술 문화는 항상 현재성, 현장성, 일체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월터 옹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구술 양식은 과거의 불편한 부분이 망각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그것은 지속되는 현재의 필요 때문이다. 구술 문화는 승리자의 가치관을 강화한다. 구술 문화는 청중의 반응, 시인의 기분, 그 장소의 분위기 등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맞추어 그때마다 다르게 꾸며 맞춰져 짜집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세우기를 한답시고 역사를 자기 구미에 맞게 새로 해석하는데 이런 임의성은 모두 가변적이면서 융통성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가변적이면서 현장에 충실하면 구술 문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권력자나 정권에 맞게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회는 문자 문화 이전의 사회입니다. 권력과 연관하여서도 어떤 문자 문화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독재자나 권력들은 구술 문화 시대의 사고를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터옹이 이 책을 낼 때는 1982년에 이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월터옹이 이 책을 낼 때는 아직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 오늘처럼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이지만 그는 1982년에 이미 2차 구술 문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자 문화가 발견된 기원전 2000년 이전에 구술 문화가 있었고 지금 전자 문화죠.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SNS라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온갖 SNS 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월터옹이 이미 이때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 지금까지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이때 이미 전자 문화 컴퓨터를 보고 이분은 제2차 구술 문화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같은 경우 스탈린이나 김일성 정권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하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같은 임의성과 현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미디어와 인터넷은 문자 문화보다 분석적이지 않고 반성적이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문자 문화는 전자미디어와 인터넷 같은 구술 문화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따질 것은 아니지만 문자 문화 속에도 지금까지는 이제 전자 문화와 인터넷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이제 제2의 구술 문화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그러는데 인쇄 문화 속에도 자세히 보면 그죠? 대표적 인쇄 문화를 인쇄 문화 속에서도 구술 문화가 지금 상당히 치고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건요.
요즘 서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책들 가운데 단문으로 된 굉장히 짤막짤막한 걸 지금 책 제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기 서점에 가면 이렇게 매대에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단문으로 되고 감성이 호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싶어서 보면 블로그나 SNS요. 거기 쓴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낸 책들. 말하자면 이게 인쇄문화하고 책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구술문화가 여기 차고 들어온 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소리 언어, 소리 언어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문자 문화, 즉 문자 언어에 대한 설명도 반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차지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소리 언어가 모두였던 시대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소리 언어의 영향력이나 작동 방식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제 문자 문화를 같이 설명해 줘야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지금까지는 소리 문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리 문화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체감하기는 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은 항상 소리, 말로 하는 언어를 더 높게 쳐줬다고 그래요. 우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이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육성이에요. 육성이었고 여기 뭐 디모데 전서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걸 금방 찾겠는지 모르겠네. 어쨌건 이거 또 찾지 못해도 그래야 되네. 어쨌든 성경의 많은 말들 그리고 옛날 속담 그 구술 시대가 흥하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말은 더 믿을 수 있고 글은 사기라고 그래요. 성경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요. 자, 옛날에 원시인들이 사자를 사냥할 때 원시인이 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언젠가요? 사자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할 때. 사자가 소리를 내는 한에서는 사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곧 뭐와 연관되나요? 힘과 연관이 돼요. 소리는 힘,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소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가 그 후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뭐 중세 서양 같은 경우는 중세까지도 이 관념이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요.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문서 위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뭐 영국에 어떤 왕이 있는데, 영국의 어떤 왕이 지금까지 보존대가 있는 영국의 왕이 썼는 문서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반 이상이 가짜래요. 그런데 왜 그런 위조가 횡행했을까?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대요. 말이 믿을 만한 거고 문서는 뭐예요? 문자는 위조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값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조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거는 뭐예요? 증언, 말이 더 컸다는 거. 실은 이거는 우리 문자 문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요? 글로 쓴 증명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은 녹음해 놓지 않는 이상 말이라는 건 별 가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문자 이전에 구술, 언어가 중요한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체감하기는 힘들죠. 체감하기는 힘드는데 지금도 몇몇 가지 잠정물은 남아있다 그러죠. 그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말로 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 할 때 항상 말로 테스팅을 하잖아요.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구술 문화 잔존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구술 시대의 소리 언어라는 게 얼마나 큰 권위와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는 지금 체험하기는 조금 힘들죠. 자, 이제부터 문자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초의 문자는 단순한 기호에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문자가 아니에요. 문법을 가진 어떤 문자 체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기호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사자가 있다. 저리 가면 샘이 있다. 여기는 우리 부족이 땅이다 같은 이런 간단한 뭐 X표든지 뭐든지 그죠? 이런 정도의 기호를 사용했고 이것들이 인간의 의식이 발전하고 사회가 중앙 집권화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림 문자를 만들고 조금씩 약간씩 이게 틀리는 건데 그림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령 문자와 상형 문자를 만들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림 문자와 서령 문자, 상형 문자가 틀리고
더욱 발전된 표의 문자가 틀려요. 그리고 표 문자를 만들게 되고, 제가 참조한 이 문자의 역사라는 거죠. 이 문자의 역사라는 이 책은 굉장히 상징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시공 디스커버리 청소는 이게 뭔가요? 프랑스에서 나온 책을 한국에서 그대로 찍은 거잖아요. 그죠? 갈리마르인가요? 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한 127권 정도가 나오고 끝이 났고, 프랑스에서는 이게 더 많은 시리즈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시공사는 지금 117권으로 종료를 한 것 같은데, 이 디스커버리 청소의 1번이 문자와 역사예요. 1번이. 그만큼 문자와 역사를 인류 문명에서 크게 본다는 뜻이죠. 1번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 책을 이렇게 참조 읽어보면 문자는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일대에서 존재했던 수메르와 아시리아 제국에서 사용된 서령 문자가 문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거진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기원전 2000년 전에 오죠.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200년 사이에 오늘과 같은 한자 체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자에 대한 역사를 이 책 아닌 다른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을 보면 밀통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자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자는 신을 찬양하거나 왕을 찬양하는 용도로 발명되고 또 이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엘리트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습득이 한 사회와 국가의 엘리트층이 되고 권력층이 되는 것은 유사일에 한 번도 그 성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밌는 예로 두 가지 셰익스피어의 희곡, 태풍이라는 희곡과 아니 에르노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의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문자와 권력 혹은 그 시대의 기득권층, 엘리트와 상관이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요약을 해왔는데 시간상으로 이거를 요약해서 들려드리고 나면 지금 이야기가 중간에 끝날 거라서 잠시 생략을 하는데 지금 셰익스피어 템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제국과 상관이 있는 것, 문자가 제국 자기 문명을 실어다 나르면서 문자 없는 나라의 문명을 실어다 나르면서 그것을 교화 수단과 지배 수단으로 영어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그 템페스트의 이야기고 그 아니 에르노의 아버지의 자리는 아주 가난한 엄마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프랑스 사용도 한국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외동딸이 있는데 얘 어떻게 공부 잘해서 신분 상승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돈을 벌고 이게 부모들이 온갖 거를 허리를 졸라매고 매일 먹는 것도 안 먹고 졸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이 아니 에르노가 자기 이야기고 자기의 첫 소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되어서 대학교 가서 매일 보바르를 읽고 사르트르를 읽고 뭐를 읽고 매일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누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방학 때마다 집이 오면 부모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밥 먹는 시간만 내려오고 다시 가세요. 그래서 뭔가요? 이 아니 에르노는 소설가이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피에르 브루디에라 그러더라고요. 피에르 브루디에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피에르 브루디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징자본, 문화자본, 학력자본 등등이 계층 간의 장벽을 만든다가 피에르 브루디에의 이야기 같으면 아니 에르노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계층만 아니라 같은 가족 안에도 장벽을 만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80년대 운동권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죠? 운동권에서 시골의 부모들이 이렇게 땅 팔고 해가지고 애를 학교에 보내면 애 학생은 의시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시가 되어서 오면 박정희를 추종하는 우리 부모님과 박정희를 타도하려고 하는 우리 운동권 학생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라는 게 항상 이렇게 문자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계층과 계층 사이, 세대 사이 등등 이렇게 장벽 기제로 동원되기도 하고 그것이 뭔가요? 그 장벽이 곧 한 사회의 기득권층과 엘리트층과 권력을 만들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애니 어른이었습니다. 그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거요. 이런 이야기는 앞서 소개한 밀통의 책에서도 문자와 권력 혹은 문자와 엘리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로 드는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에 대해서 한 두세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어떻게 엘리트층을 만드는 이 나쁜 예를 들기 위하여 저 좋은 훈민정음을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일통의 이 책의 143에서 144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민주주의적인 글쓰기로 누구나가 간단히 배울 수 있다. 한자 쓰기는 그 밖의 많은 쓰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 딴 언어와 마찬가지로 엘리트주의적이다. 그것을 완전히 터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한글은 다른 언어보다도 민주주의적, 배우기 쉽다는 뜻에서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완전히 습득되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1443년 조선의 왕 세종이 한국인을 위해서 한글을 구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이 한자는 만들어졌다. 그때까지 한국어는 이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어는 한자로 쓰여졌다. 대대로 수많은 조선인, 즉 쓸 수 있는 모든 조선인들은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복잡한 중국 조선식 철자법을 익히기 위해 소비됐다. 그들은 새로운 쓰기 체계를 거의 환영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쓰기 체계, 한글을 뜻해요. 새로운 쓰기 체계로 인해 그들이 애써 습득한 기능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쭉쭉 가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지한 문학은 저기 한자로 쓰고 허들의 문학만 이제 한글로 쓰여졌는데 20세기가 되어서 한국이 한층 민주화됨에 따라 비로소 한글은 현재의 우위, 관로, 아직 전적이지 않지만 관로 닫고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한국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은 지금 영어계급 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아주 옛날에는 한자가 권력이었고 한글 건너뛰고 지금은 영어가 그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글은 한 번도 지배계급의 언어가 되지 못했어요. 한글 아무리 잘해도 지배계급이 되기는 난망해요. 그죠? 근데 월통이 지적한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르조장의 이 문자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면 문자의 역사에 나오는 한 대목을 보면 굉장히 마뜩치 않은 대목도 나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이 책은 10쪽에서 118쪽에 이르는 본문과 본문은 10쪽에서 118쪽이에요. 본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한글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129쪽에서 206쪽이 부록이에요. 부록은 이제 기록과 증언이라고 이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사일의 문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상형 문자와 함께 중국의 한자가 비중 있게 나란히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라는 한글은 한자도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부록으로 보면 어떡할까요? 부록에 보면 조금 마음 불편한 것이 나와요. 일본어의 알파벳이라는 히라가나와 가타가나가 192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끄트머리에 조금 비중은 높아요. 198쪽에서 205쪽. 굉장히 길죠. 길게 이 책의 가장 끝에 한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의문 혹은 제가 마음을 비친 것은 이런 거예요. 본문에 한글이 빠진 데다가 부록에 가서 물론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부록에 가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이건 동급으로 취급할 수 없는 언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늘 생각하는 건 있었어요. 늘 생각하는 건 있었는데 이제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는데 이 책과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프랑스인이 이 원서가 프랑스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랑스인이 일본을 한국보다 더 좋아하거나 일본을 한국보다 문의적 우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민족주의적인 원한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민족주의 원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프랑스는 뭔가요? 고어하고 나올 때 뭔가요? 자포니즘이라고, 그죠? 굉장한 일본풍이 불었고, 실제로 한국 문화보다는 일본을 우위에 놓고, 실제로 프랑스는 일본을 좋아해요,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다.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11세기에 겐지 이야기라는 자국으로 만든 중요한 문헌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겐지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소설이에요. 가장 오래된 인류가 만든 소설 중에 가장 오래된 소설이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그런 고전이 될 만한 인류사적인 텍스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대단한 언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한국어는 어떻게 될까요? 반면 한국어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록물이라 그래요. 500년 동안의 왕조의 기록 있잖아요. 하루하루 일기. 500년 동안 하루하루 아침 조회의 그 기록을 500년 동안 기록한 것은 전 세계 이거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이게 어느 나라 언어로 썼나요? 한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11세기부터 인류사적으로 남을 만한 일본어로, 그 언어에서는 일본어는 한국어를 못 따라와요. 이거 따라올 수가 없는 언어인데, 따라올 수 없는 언어인데 자국어로 이따만한 인류사적으로 남을 만한 텍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물론 한글은 뭐 15세기 중반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후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을 한자로 쓰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도 유례가 없는 이 500년 동안의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썼다면 이 책 본문에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게 부록에서 1어와 같이 동급으로 취급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늘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이게 한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글이 아닌 거예요. 한글 문화가 아닌 거죠. 자, 이거, 물론 그래도 뭐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나요? 한자로 써도. 어쨌건, 어따만한 기록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기념물로 뭐 등재가 됐나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유례 없이 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를 가졌지만 그 문자로 쓴 문헌이 없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문자를 놔두고 일본어가 문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일본어로 쓰여진 인류사적 문헌이 있어서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실학의 선구자로 떠받들고 있는 정약용의 경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겼을 뿐 아니라 유배 시절에 자식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책들이 자식들에게 쓴 편지도 책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학술서도 사적인 편지도 모두 한자로 썼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저명한 대학 교수가 학술 논문을 영어로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에 간 자식에게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정약용 선생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대주의 그러는데 정약용 선생은 무슨 실학 뭐 선구자 그러는데 정약용 선생 보면 그렇잖아요. 학술 논문을 영어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내가 군대에 간 혹은 로스앤젤레스에 유학하러 간 아들에게 그 영어로 편지를 쓴다? 우리 현대 생각할 수 없는 이 사회주의를 정약용 선생이 몸소 실천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정약용 선생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한자, 이게 권력과 기득권, 즉 엘리트 계층이라는 걸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여기 한자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건 이제 한자를 쓰는 거죠. 월통이 잘 지적했듯이 정의연과 같은 엘리트 계급은 한글처럼 쉬운 문자가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 시계를 어쪽으로 봐야지 옳은 건가?
이거 시간이 거의 40분이 되어버렸는데 자, 오늘의 마지막 화제인 몸짓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넘어갈 것 같고요. 몸짓 언어는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리 언어는 동물도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굉장히 간단한 소리 언어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자 언어는 없고 동물과 인간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몸짓 언어예요. 몸짓 언어인데 인간에게도 몸짓 언어가 있죠. 몸짓 언어가 있는데 인간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소리 언어도 그렇고 문자 언어도 그렇고 전부 다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언어, 가짜 뉴스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리고 문자 언어 같은 우리 글쓰기 전두환의 자서전을 보세요, 그죠? 소리 언어, 문자로 다 거짓말을 해요. 위선, 거짓말 등등 하는데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은 다 거짓이나 위선에 이렇게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몸짓 언어는 어떨까요? 몸짓 언어는 우리가 동물과 똑같이 동물은 동물과 똑같이 굉장히 순수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몸짓 언어를 쓰냐 그러면 인간은 몸짓 언어도 오염되었어요. 몸짓 언어도 굉장히 위선적이고 사실을 다 전달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노베르트 엘리아스인가요? 문명화 과정과 궁정사회인가요? 보면 그 책이 하는 뭔가요? 문명화란 곧 무엇이라고요? 자기 통제와 예절. 자기 통제와 예절이 문명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명화 과정에 보면 계속 한 2권에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문명화는 어떻게 단계됐을까? 이게 문명의 시작이다. 뭐요? 식탁에서 코 풀지 않기. 식탁에서 스프를 소리 내며 먹지 않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뒤로 돌아서서 한다는 것. 그리고 방귀를 뀌지 않기 등등. 이게 쭉 나와요. 이게 문명화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다 몸짓이에요. 그죠? 뭔가 그래서 우리는 몸짓을 교정하기 위해서 에티켓 학원도 다니고 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몸짓도 문명화라는 듣기 좋은 말, 그죠? 그것에 의하여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어떤 이런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좋은 연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체촌도 있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두 연인이 나체로 두 손을 잡고 막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자연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연인이 손으로 펜, 코를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없어요. 혹은 연인의 손을 잡고 방귀를 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자연 속으로 뭐를 끌고 간 거예요? 문명을 끌고 간 거예요. 오염된 문명의 몸짓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소리 언어, 문자 언어, 몸짓 이거 세 개 전부 다가 위선이나 가식이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염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동물들은 어떤가?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 콘라드 로렌츠 이 책을 이 몸짓 언어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진 다 되어서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강연 제목이 뭔가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가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콘라드 로렌츠는 비교 행동학, 동물 행동학, 비교 행동학, 동물 행동학, 동물 심리학 등등 여기 시조라고 그래요. 창시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기독교계 사람인데 어릴 때 교회에 가면 항상 이렇게 가르친대요. 오른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콘라드 그 말을 이해가 안 갔대요. 이해가 안 가고 반발심이 생겼대요. 왜 저럴까?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면 더 맞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하다가 이 비밀을 동물들의 몸짓을 보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늑대와 강아지들, 늑대와 개들이 싸움을 하다가 질만 하면, 그리고 젖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발랑 들어 누워서 목을 길게 들이댄다요. 그러니까 여기 동맥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동물들은 싸우면 딴 데를 안 물죠. 항상 목덜미 위에 동맥을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도 그렇고 늑대도 그렇고 지는 패자는 이렇게 누워서 목을 들이댄대요. 물으라고.
그러면 승자는 무나요, 안 무나요? 승자는 물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꼭 누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르고 있으면 건트롭잖아, 그죠? 건트롭게 먼 산을 바라보면 또 밑에 애들인데 바둥거리면 또 이제 물라고 그랬다. 이거를 몇 번 하다가 늑대나 개는 이제 계속 해보면 건트롭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승부는 끝이 났고 그러면 이제 이 개나 늑대가 이겼다는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오줌을 찔끔 눌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 패자가 도망을 간대요. 그 순간을 타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콜라드 로렌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물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일체지만 그렇지 않다. 그 속에 사회가 있고 룰이 있고 페어 플레이가 있다. 그렇게 패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거기에 또 위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세계도 과연 그러나라고 묻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 세계도 과연 그러나. 그러면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콜라드 로렌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내미는 것은 더 맞으려고 내미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더 맞지 않기 위해서 내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는 이제 동물과 이거를 보면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들은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는 없는데 몸짓 언어로 굉장히 풍부한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군가요? 그죠? 우리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강형욱 씨인가요? 우리 개 조련사 있잖아요. 개 조련사는 보면 계속 이 동물의 표정과 몸짓과 이거 미묘한 것들을 보면서 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우리도 인간의 말과 소리를 하는 말과 문자가 굉장히 많이 위선과 거짓 등등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오염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동물처럼 인간의 몸짓이나 등등을 면밀히 살펴야 될까요? 인간도 계속 우리 콜라드 로렌츠의 말에 의하면 인간들도 많이 그 능력이 퇴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몸짓 언어를 사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초대 갔거나 어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품을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 자리를 끝내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거칠고도 굉장히 명백히 알려진 몸짓이지만 이 몸짓 말고도 우리가 인류가 옛날부터 알아 있는 이 몸짓이 많이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몸짓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감각이 많이 퇴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그 개조련사 강영국 씨 맞나요? 강영국 씨처럼 그럼 우리가 그거를 연구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표정과 이거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감각은 많이 없어졌는데 인간은 동물과 다른 사회적, 경제적 등등 또 다른 표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몸짓을 알 필요가 없어요. 동물처럼 몸짓을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은 더 몸짓은 아니지만 더 동물보다 옛날의 몸짓보다 더 쉽게 알려질 수 있는 표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등등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학교에서 점심때 도시락을 먹는데 예를 들자면 점심때 먹는데 누군가가 도시락을 사오지 않았다면 얘는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표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강영국 씨처럼 얘 몸짓과 이렇게 하품을 한다. 이거를 보지 않더라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 속에서 다른 그죠? 몸짓까지는 몰라도 사회 경제적 표식에 의해서 그걸 언어로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가지 이야기, 그죠?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 전부 다가 문명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등등에 의해서, 진실이나 등등 이것을 소통하는 수단이 아닌, 가짜, 거짓말 등등, 위선 등등을 실어 나르는 이런 도구가 됐다. 인간은 모든 도구를 다 그렇게 만들어요. 모든 의사소통 도구를 다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또 다른 제4의 무슨 언어가 필요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리 언어, 문자 언어, 몸짓 언어가 문명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면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제4의 언어가 필요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조금 인간의 소통 수단이나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많은 사람들은 제4의 소통 수단으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모두들 침묵을 꼽고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막 소개되고 있는 빌렘 플루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몸짓을 이거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 막 소개되고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몸짓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무책임한 말하기와 파렴치한 말하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기. 이 두 가지 형식을 거부하는 것은 뭐라고요? 침묵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으신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또 새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무소유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 침묵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간이 말은 소음이다. 침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 세 군데를 이렇게 찝어왔는데 세 군데 말고도 더 있어. 계속 침묵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묵이 언어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문자 이야기에 와서 결론은 이상하게 이야기되었는데 아무튼 소리 언어나 문자 언어나 몸짓 언어가 그것을 갖다 오히려 그것이 그 소통을 방해하는 반소통이 되었다면 그거를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침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그걸 결론 삼아서 이 두껍고 황당한 저 횡설수설하는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저기 이야기 저도 이렇게 강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현대학교의 이창현 교수인데요. 예. 저기 이강택 새로 부임한 교통방송 사장님도 와 계시네요. 네. 그 말의 시대와 글의 시대에서 선생님 맨 처음 얘기할 때 월터 옹의 책을 인용하면서 말의 시대에 위계가 있고 그 위계가 사실은 몇몇 사람들의 그 당시에 불악이든 종족이든 원시 족속이든 그 사람들의 권위가 존재하고 뭐 이런 통제의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은 옹이 너무 문자 시대의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원시 시대를 바라본 하나의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침묵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제의 반열과 수준으로 보면 말의 시대보다는 글의 시대가, 글의 시대보다는 인쇄의 시대가 훨씬 더 통제와 규제와 검열과 예속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침묵은 사실 원시시대의 몸짓 이전에 빅뱅 이전의 시대로까지 되돌아가는 그러한 양식을 얘기함에 있어서 맨 처음 얘기하셨던 옹의 원전을 인용하는 것은 다분히 글의 시대 중심의 편견이다. 편견을 검열 없이 소화 없이 인용하심으로써 또 이 강연자의 위력을 저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저기 윌태용은 당연히 문자를 저기 소리 언어보다는 위에 놓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문자 언어가 민주적이냐 반민주적이냐 그것도 뭐 이야기하는 평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빅뱅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야기 너무 저기 광역화 되어 버렸는데 근데 저기 어느 시대에도 빅뱅 시대 어느 시대에도 침묵만 있던 시대에는 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침묵을 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실은 뭐
침묵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말은 쉽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 제가 이게 저기 소리 언어 문자 내에서 이 몸짓어까지 오면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중간에 저기 이야기 끊겨나서 제가 지금 잠시 패닉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용두사미로 이야기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고 이 대탕스 시대의 북한 이야기를 나눈 건 뭐 제가 북한을 욕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근데 북한과 똑같은 북한을 욕하는 게 아니고 북한과 똑같은 성질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역사바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설 문화적인 잔존에 있는 그 문화나 한국에서 있는 거나 실제로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뭐 북한을 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